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1급 제93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우진기업이랍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1번 문항 1월 2일 판매부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로 25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했다. 단 자산으로 인식되는 부분은 정기예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냈답니다. 계약 현황, 계약자 회사고요. 돈 받는 사람 회사입니다. 피보험자는요, 판매부 임직원이랍니다. 임직원이 다치면 회사 지급 규정에 따라서 임직원한테 회사가 돈을 주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서 임직원이 다치면 회사가 일단 보험사로부터 돈 받는 걸로 보험계약 들었다 이겁니다. 그 보험금 받은 걸로 지급 규정에 근거한 금액을 직원한테 줄 예정인가 봅니다. 그러한 보험을 들었거든요. 보험료 냈답니다. 250만 원. 임직원 보장성 상해보험은 50만 원이고 나머지 200만 원은 저축성 보험이랍니다.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이겁니다. 저축성 보험은 자산으로 처리하랍니다. 정기예금으로 회계 처리. 우리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구절절 공부하지 않았지만 그냥 자료를 보면서 분석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직시 범위로 그냥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됐지요? 뭐 계약기간 뭐 적혀 있고요. 자, 분석합니다. 대변의 보통예금 250만 원 돈 나가고 차변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코드번호 판매보서 500번대 코드다 그지요? 50만 원 기록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자산 정기예금으로 제시된 계정 과목 적어주면 되겠네요. 됐죠? 분석했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 작업할 수 있는데 이제 저는 아쉬운 점이 전산세무 1급 실기편 문제 1번 전표 입력 문제를 보면 굳이 뭐 이런 문제를 출제해야 되나 생각되는 내용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의 회계 지식을 테스트할 수 있는 또는 세법 지식을 좀 추가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문제들이 엄청 많은데 좀 억지로 쥐어짜서 출제하고 있는 모양새가 종종 보여서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좀 나아지겠지요. 어쨌든 이렇게 출제됐으니까 열심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 입력합니다. 뭐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같은 거 전혀 없으니까 그죠?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면 되겠네요. 1월 2일 자, 대변의 보통예금 250만 원 차변에 보험료 800번대 코드 5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정기예금 이렇게 200만 원 이렇게 적으면 입력 완료. (2번) 문항 봅시다. 5월 31일 금융리스로 이용 중인 기계장치의 상환 내역서는 다음과 같으며 매월 보통예금에서 이체되고 있다라고 자료 나와 있습니다. 금융리스 회계처리요. 우리 공부한 적 없다 그지요? 굳이 뭐 이런 내용을 출제했었어야 할까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어쨌든 출제되었습니다. 어떻게 자료 제시된 내용 보면서 열심히 분석해서 나의 회계 지식을 가지고 입력하고 빨리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자 이제 문제 풀이 해 볼게요.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자, 금융리스에 대한 회계 처리. 자, 설명합니다. 자,
목돈이 있으면 기계장치네요. 기계장치 그냥 바로 우리가 구입하면 됩니다. 그게 제일 좋지요. 그런데 이제 목돈이 없다 이겁니다. 목돈이 없는데 기계장치를 사용하고 싶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렌트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 장기 할부 구입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렌트하면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달마다 내야 되는 렌트비만 내면 됩니다. 비용 계정 과목 임차료 계정 과목만 사용합니다. 장기 할부 구입은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가 물건 구입한 겁니다. 자산 차변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돈을 나누어서 지급한다 그지요? 대변에 부채 기록합니다. (3년) 할부로 기계장치 구입했다 이겁니다. 3년에 걸쳐서 돈 따박따박 줍니다. 그죠? 일단 우리가 구입한 거니까 우리 자산입니다. 자산으로 기록하고 부채로 기록합니다. 자, 자산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사용할 때마다 가치 감소분을 인식합니다.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등장하고, 자, 부채 없을 때 부채 없으면서 주기로 돈 주면 되는데, 자, 3년 후의 돈과 오늘 현재의 돈이 서로 가치가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가치 차이를 회계에서는 현재 가치의 차이라고 부르고요. 현재 가치의 차이 때문에 부채가 없어질 때 이자 비용이 인식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장기 할부 구입의 경우 비용 계정 과목이 두 가지 등장합니다. 감가상각비와 이자 비용. 렌트는 그냥 한 가지 비용만 등장합니다. 임차료. 됐죠? 이렇게 목돈 없을 때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렌트와 장기 할부 구입의 중간에 있는 것이 리스다 이겁니다. 리스는 다시 운용 리스와 금융 리스로 나눕니다. 운용 리스는 회계 처리 렌트와 동일합니다. 차변에 임차료라고 회계 처리하면 끝. 금융 리스는 장기 할부 구입과 회계 처리 동일합니다. 비용 계정 과목 감가상각비 회계 처리되고요. 이자 비용 회계 처리됩니다. 지금 출제된 거 금융 리스 문제다 이겁니다. 우리는 금융 리스 회계 처리, 장기 할부 구입 회계 처리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 이자 비용 인식이 사채의 할인 발행, 할증 발행에서 나타나는 유효 이자율법 그 논리로 계산이 되다 보니까 우리 전산 세무 출제 범위 벗어나는 부분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공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유효 이자율법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제되다 보니까 이자 금액을 바로 이렇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할부금 내는 거 원금 부분과 이자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지 않았지만 출제되었으니까 자료 내용 폼에서 우리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제시 범위로 열심히 입력하고 감점돼도 할 수 없어 넘어가는 거다 이겁니다. 됐죠? 자, 금융리스에 대한 회계 처리, 감가상각비와 이자 비용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비용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고, 자,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회계 처리됩니까? 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차변 감가상각비, 대변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지금 보는 거래는요, 부채에 대해서 할부금 주는 것, 즉 리스료 주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된 문제에서는요, 감가상각비는 등장하지 않고 오늘 이자 비용만 등장하게 될 겁니다. 됐죠? 자, 이제 자료 보면서 어떻게 과연 회계 처리해야 될지 추리 들어갑니다. 자, 매월 돈이 보통예금으로 지급된답니다. 대변 보통예금
얼마요? 자, 오늘은 5월 31일입니다. 50만 원. 차변. 부채가 없어진다, 그죠? 부채 이름이 리스 부채랍니다. K리 프로그램에 원래는 리스 부채라는 계정 과목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제범위 벗어난다고요. 그런데 이 문제 굳이 출제하겠다고 데이터 보니까 리스 부채라는 계정 과목을 등록해 놓았었습니다. 요 계정 과목 쓰라 이 뜻입니다. 자, 리스 부채라는 부채를 감소시키고요. 차변에 대변에 보통 예금 주면 됩니다. 다만 없어지는 리스 부채랑 지급되는 보통 예금이랑 서로 금액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 부분이 뭐라고? 현재 가치의 차이고 이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이자 비용 2만 원이고요. 리스 부채 없어지는 거는 48만 원만 없어진답니다. 이것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회계 처리래요. 됐죠? 분석해 보았고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차변에 리스 부채라는 부채 감소시킬 때 거래처 관리해야 될 겁니다. 그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 감소시킬 때 거래처 관리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입니다. 열제 캐피탈이라는 이름 적어 줍시다. 자, 입력합니다. 5월 31일 대변에 보통예금 50만 원, 차변에 리스 부채 그죠? 이런 계정 과목 등록해 놓았네요. 열제 캐피탈 48만 원. 그리고 차변에 이자 비용 2만 원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됐습니까? 자, 다음 문제 봅니다. 3번 문항 7월 7일 회사는 주식회사 민지인의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아래와 같이 처분했다. 처분하기 전까지 회계 처리는 적정하게 반영되었다. 유형자산의 처분이다. 그지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매우 많이 연습해 보았던 자주 출제되는 패턴이었습니다. 유형은 뭡니까? 유형자산 처분도 과세 대상 물건 공급하는 거래고 부가가치세에 적혀있는 세금연수 발급한 거다. 그죠? 그래서 11 과세가 유형이고 자, 유형자산 처분 손익 분석합니다. 장부금액 얼마짜리였습니까? 500만 원 빼기 280만 원, 220만 원짜리 유형자산이었는데 얼마 주고 팔았다고요? 300만 원 주고 팔았다고요. 물론 받는 돈은 물건값 300만 원과 부가가치세 30만 원 합한 330만 원 받겠지만 유형자산 처분 손익 분석할 때는 물건값으로 받는 돈 300만 원만 가지고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왜?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우리가 먹는 돈이 아니고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전 입력하고 나면 80만 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이렇게 딱 도출되어야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분석해 보았고 입력합니다. 메뉴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날짜요 7월 7일. 자, 10일 과세 공급가액은 300만 원. 부가가치세 30만 원. 거래처는요. 주식회사 민진. 전제부 여 분계 1단계 대변에 유형자산 계정 과목 기계장치 적어줍니다. 취득원가 500만 원 자산의 감소. 2단계 차변에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어줍니다. 207번 코드네요. 금액은 280만 원. 3단계 차변에 받은 돈을 적어줍니다. 자, 돈을 대금 결제 외상이랍니다. 나중에 받기로 했거든요. 미수금 계정 과목 쓰면 되겠고요. 얼마요? 물건값 300만 원과 부가가치세 30만 원 합한 330만 원. 그런데 330만 원 중에서 30만 원은 어차피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니까 대변에 이미 부가세 예수금으로 적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4단계요.
상단에 표시되는 대차 차익을 보면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채워 넣는 겁니다. 현재 대차 차익이 플러스입니다. 그 말은 현재 차변이 더 크다라는 의미다 이겁니다. 차변이 더 크니까 대변에다가 금액을 채워 넣어야 되고, 대변에 금액을 채워 넣는다는 것은 비용의 발생이 아니고 수익의 발생이다 이겁니다. 수익의 발생이므로 계정 과목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고 금액은 80만 원이 될 겁니다. 우리가 분석했던 결과하고 똑같다 그죠? 전표 입력 잘 했구나라는 것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채워 넣읍시다.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는 수익의 증가 80만 원 이렇게 채워 넣으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4번 문항 7월 24일 당사는 공장 신축을 위해서 토지의 형질 변경비 55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과 공장 신축을 위한 토지 굴착비로 33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주식회사 대민건설로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각각 수취했다. 상기 형질 변경비와 토지 굴착비의 계정은 토지 또는 건물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장 지으려고 땅 샀습니다. 토지, 건물이라는 부동산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가 아니고 토지와 건물이 한꺼번에 일괄 거래되는 특징이 있었다. 그지요? 자, 공장 지으려고 땅 샀는데 그 땅에 보니까 허름한 건물이 있었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장부에 기록할 때 그 허름한 건물 값도 뭘로? 토지라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자라고 열심히 공부했다 이겁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그 허름한 건물을 부수고 또는 땅을 샀더니 막 돌이 엄청 많답니다. 돌 같은 거 치우고 뭐 이러한 비용들도 뭐라고요? 전부 토지의 취득 부대 비용이므로 회계 처리할 때는 차변 토지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라는 내용 배웠었다 이겁니다. 그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자, 땅 샀거든요. 토지 형질 변경이라는 비용이 들었답니다. 그냥 형질 변경, 토지의 성격을 좀 바꾸는데 드는 비용이다 이겁니다. 토지의 취득 부대 비용이다 이거지요. 따라서 자, 토지 형질 변경하는 데 있어서 인력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 적혀 있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유형 54 불공이고 54 불공의 사유는 불공제 사유는 뭡니까?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회계 처리 차변 토지 이렇게 처리할 겁니다. 토지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비, 형질 변경비.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토지 굴착비랍니다. 아이고, 그죠? 자, 이제 공장 지으려고 땅을 파서 기둥을 박을 겁니다. 철근 기둥을. 그죠? 기둥 박으려면 땅을 판다 이겁니다. 포크레인으로. 그거는 토지 굴착비는 자, 우리 회계 실무 기준을 보면 그리고 세법 해석을 보면 자, 이 경우 토지 땅 파는 데 있어서 이제 건설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세금계산서 받았다 이겁니다. 거기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지 못 받는지를 이제 판단해야 된다 이겁니다. 실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겠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세청 해석이 이제 나왔다 이겁니다. 자, 땅을 샀다고 돌 치우는 거, 형질 변경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니까 불공됩니다. 54 불공. 그런데 포크레인으로 건물 철근 박으려고 땅 파는 작업부터는 이제 건물 짓는 작업입니다 라고 해석해 주었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매수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토지 자본적 지출이 아니고 뭐 건물 짓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거지요. 따라서 51 과세구 차변회계처리 뭐라고요? 건물로 해야 된답니다. 됐습니까? 일리 있습니까? 일리는 있는데 이런 내용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재미삼아 한번 들어볼 내용인데 이걸 굳이 출제했다 이겁니다. 형질 변경비와 토지 굴착비. 말씀드린 대로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만 이 시험 치는 사람은 누굽니까? 취업하려고 취업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실무 가서 배워야 될 내용을 굳이 그죠? 취업도 하기 전에 이렇게 굳이 소개해 보았다 이겁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어쨌든 실무에서는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소개해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내가 진짜 시험을 치고 있다고요? 형질 변경비 54 불공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고 토지 굴착비에 대해서는 내가 54 불공으로 해서 틀렸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다만 이제 앞으로는 또 유사하게 출제되면 이제 좀 잘 맞추자 이겁니다. 됐습니다. 열심히 분석해 드렸고 자 입력할게요. 7월 24일 자, 입력할 거고 넘어가기 전에 제가 위로에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전표 입력 문제 4문항 출제됐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이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생소한 내용이 나왔다 이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보면서 내 나름대로 회계 지식, 세법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분석해서 입력하고 넘어가면 되고 조금 감점되었다 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번 기출 문제가 조금 오버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됐습니다. 뒤에 있는 문제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문제 많다고요. 괜찮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입력할게요. 7월 24일. 자, 유형 먼저 54 불공. 금액은 얼마다고요? 500만 원. 그리고 50만 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대민건설 전재부이요. 뭡니까? 불공제 사유는 토지 자본적 지출 6번. 자, 분계 차변에 뭐라고요? 토지라고요.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 그래서 54 불공이다 보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나올 여지가 없다 그지요? 500만 원과 50만 원 합한 550만 원 자체가 토지 계정 과목으로 기록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굴착 비용은 51 과세. 금액은 300만 원, 30만 원, 대민건설 여 차변 건물 됐죠? 자, 건물도 그죠? 자, 건설 중인 자산이 사실은 더 정확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건설 중인 자산이 아예 검색이 안 되고 그지요?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이 조금 더 정확한 회계 처리겠지만 문제에서 그냥 건물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십시오라고 딱 제시해 주었으니까 그냥 그 부분까지는 무시하고 건물로 제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그냥 입력한다 이겁니다. 건물 계정 과목으로 됐지요? 대변을 뭘로요?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됐습니다. 자, 전표 입력 메뉴 모두 닫고 문제 2번 부가가치세 신고로 넘어갑니다. 1번 문항 당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하는 겸용사업자다. 아래의 자료를 바탕으로 일기 예정 신고 기간 1월부터 3월에 대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십시오. 단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하십시오. 됐습니다. 자, 메뉴부터 엽시다. 부가가치 모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메뉴입니다. 1월부터 3월. 자, 4가지 탭이 있다 그죠? 맨 왼쪽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두 번째 안분, 세 번째 정산,
네 번째 재계산 이렇게 네 가지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자료 읽습니다. 공장으로 사용할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등기 업무를 법무사에게 5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의뢰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 자, 토지 구입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들었습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그지요? 따라서 법무사로부터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됐죠? 그 부분을 요 서식에 반영한답니다. 어디요? 맨 왼쪽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쪽에 반영한다 이거지요. 내가 세금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를 전체를 다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때는 맨 왼쪽에 기재한다 이겁니다. 기재할 때는 그 사유를 적어야 된다 그죠? 매입세 불공제인데 그 사유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었습니다. 자, 토지 자본적 지출 6번에 있다 그지요? 여기다가 적어줍니다. 매수는 뭐 1매 적으면 되겠지요.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50만 원. 부가가치세 5만 원. 자, 그다음 거래처인 주식회사 동호에게 제공할 선물 세트를 3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구매하고 세금 계산서를 수령했다. 선물 세트 사고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안 된다. 그지요? 왜? 접대비 관련 지출이기 때문. 자, 이 내용도 맨 왼쪽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내역에 적는다. 그지요? 4번에 적으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30만 원 됐습니다. 자, 그 아래에 있는 내용. 1기 예정신고 기간 동안 공통매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1050000원이다. 1기 예정신고 기간 공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기로 한다. 1기 예정 신고 기간 동안 즉 1월부터 3월 세 달 동안의 매출 금액이다 이겁니다. 과세 매출도 있고 면세 매출도 있답니다. 이 회사는 겸용 사업자랍니다. 과세 사업자고 면세 사업자는 그러면 공통으로 사용하는 구입분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거기 부가가치세 적혀 있답니다. 1050000 이 부분은 전부 다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면세 부분은 매입세 공제 받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할 때 일단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일단 10번 라인에 적는다 이겁니다. 세금계산서 수집은. 그리고 매입세 공제 못 받는 부분은 발라내가지고 16번 라인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그 반영시키려면 지금부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그 내용은 네 가지 탭 중에서 두 번째 탭 안분 계산 내역에다가 입력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안분 계산 내역이라는 탭은 예정 신고 때만 쓰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정산 내역, 재계산 내역, 요 정산 탭, 재계산 탭은 확정 신고 때만 쓴다라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예정 신고할 때니까 안분 계산 내역 요 탭을 사용하는 것이다. 자, 입력합니다. 자, 산식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발라낼 거다. 그지요? 전표 데이터 불러올 필요 없다. 그죠? 아니요. 클릭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분란은 그죠? 뭐 필수 입력 사항 아니고 인쇄할 때 뭐 반영한다고 공란으로 비우고 넘어가면 된다. 그죠? 자, 그 다음 공급가액이 얼마다고요? 자, 과세 면세 사업 공통 매입. 자, 부가가치세가 1050000이니까 공급가액은 요금액 곱하기 10 한 거다. 그죠? 1050000 곱하기 10 하면은 10500 000 될 겁니다. 자, 총 공급가액은 자, 2억 6천만 원, 1억 4천만 원 더하면 4억 원 나옵니다.
면세 공급가액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입력하면 면세 비율 35% 이렇게 자동 계산되고 면세 부분, 즉 매입세 불공제되어야 되는 부분 367500이라고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표시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작업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의 맨 왼쪽에 입력하는 내용, 두 번째 탭, 안분 탭에다가 입력하는 내용을 이렇게 제시해서 입력할 수 있겠니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됐습니다. 메뉴 저장하고 닫읍시다. 2번 문항, 당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십시오. 모두 4월부터 6월에 발생한 거래로 가정하고 전표 입력 및 과세표준 명세 작성은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다. 그지요? 메뉴 열어서 자료 보면서 바로 입력합시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4월부터 6월 자, 수출 내역, 직수출 3억 원, 영세면서 기타 6번 라인이다. 그지요? 그 다음 국내 거래 1억 원, 구매 확인서가 발급된 거래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되겠네요. 자, 구매 확인서가 발급되는 거래는 영세율인데 언제까지 발급되어야 됩니까? 늦어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발급이 되어야 됩니다. 4월부터 6월이니까 과세기간은 1기다. 그죠? 1월부터 6월이 과세기간이고 6월이 지나고 나서 25일 이내 7월 25일까지 발급이 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7월 31일에 발급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결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4월부터 6월 사이에 국내 거래로 수출 하청 거래로 우리가 공급을 했다 이겁니다. 그럼 일단 10% 세금양세 발급한다. 그지요? 아래쪽에 적혀 있잖아. 국내 할부 판매분 그 다음 자료과 수출력 중 국내 거래분 그죠? 부분은 적법하게 전자세금양세가 발급되었다 합니다. 일단은 공급하는 날, 물건 넘겨주는 날 10%짜리 세금양세 끊습니다. 그래 놓고 7월 25일 전에 7월 25일까지 그죠? 구매 확인서가 발급이 된다면 애당초 10% 세금양세 끊었던 거를 마이너스 세금양세 끊어서 없애버리고 다시 0%로 세금양세를 발급해야 된다라고 열심히 공부했다 이겁니다. 그죠?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회사의 경우 일단 10%로 세금양세 끊었는데 구매 확인서가 제때 발급이 안 돼서 7월 25일 이후에 7월 31일에 그냥 발급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러면 결론적으로 0%가 적용 안 된다가 결론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 부가가치 신고서에 반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디에 반영한다고요? 영세라는 란이 아니고 과세라는 란에 10% 세금양세 발급분요 1번 라인에 반영해야 된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때문에? 발급이 늦었기 때문에. 실무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드는 생각은 실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은행에서 무엇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구매 확인서를 7월 25일까지 발급해 주어야 된다는 사실을. 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다가는 이제 거래처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늦게 구매 확인서 발급해 줬다고 다시는 그 은행하고 거래 안 할 겁니다. 실무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문제를 굳이 이제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억지로 지금 쥐어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됐습니다. 이런 문제 조금 틀려도 감점되어도 괜찮거든요.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어쨌든 열심히 분석은 해드렸습니다. 됐죠? 결론적으로 1번 라인에 반영하는 것이다. 자,
1억 원, 1,000만 원. 그 다음 국내 할부 판매 제품 인도를 5월 8일 했거든요. 돈을 1차 할부 5월 8일, 2차 할부 8월 8일, 3차 할부 최종이 10월 8일입니다. 돈을 2번 이상 나누어서 돈 받는다 이겁니다. 물건 먼저 넘겨주고 돈은 나중에 따박따박 2회 이상 나누어서 받는 됩니다. 할부 판매다, 그죠? 그런데 물건 넘겨주는 날과 마지막 돈 받는 날 사이가 5달입니다. 1년 이내다 이겁니다. 무슨 판매요? 장기 할부가 아니고 단기 할부 판매입니다. 단기 할부 판매는 일반 판매와 공급 시기가 동일하다, 그죠? 언제가 공급 시기요? 물건 넘겨주는 5월 8일이 공급 시기입니다. 따라서 보십시오. 장기 할부 판매는 원칙적인 공급 시기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원칙적 공급 시기다, 그죠? 실제로 돈 받기로 한 날 따박따박 세금계산서 끊어야 됩니다. 3장으로 나눠서 세금계산서 끊는 게 원칙이었다 이겁니다. 그와 달리 단기 할부 판매는 일반 판매와 동일하다. 비록 돈을 이렇게 나눠서 받지만 세금계산서는 언제? 5월 8일에 3천만 원 전체에 대해서 발급하자 이겁니다. 기억나시죠?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내 할부 판매분에 대해서 적법하게 세금계산서 발급되었다고 했습니다. 얼마? 3천만 원이 발급되었다 이겁니다. 언제? 5월 8일에. 그래서 이 내용 결론적으로 어디에? 1번 라인에 반영하는데 3천만 원으로 반영하자가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번 라인에 이미 1억 원이 적혀 있으니까 1억 3천만 원으로 금액을 수정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 3번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제품이랍니다. 원가 1,300만 원, 시가 2천만 원, 당초 매입세 공제를 받은 제품이랍니다. 제품 만들 때 매입세 공제를 홀랑 다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을 접대 목적으로 썼다 이겁니다. 접대 목적 물건이라면 매입세 공제 자체를 아예 받아 먹으면 안 되는데 매입세 불공제니까, 그죠? 매입세 공제는 다 받아 먹고 접대 목적으로 쓴다고 반칙, 그죠? 재화의 간주공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이 부분 부가가치세 신고세 과세 거래로 반영돼야 되고 그 성격상 세금계산서 발급이 될 수 없다 보니까 어디에? 4번 라인에 과세면서 기타 라인에 반영되어야 될 겁니다. 과세 표준은 철저하게 시가다, 그죠? 2천만 원으로 반영하죠. 아시겠죠? 재화의 간주공급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4번 라인에 2천만 원 적어줍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200만 원이 되겠지요. 그 다음 4번 자녀에게 공장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했답니다. 자, 용역의 경우 간주 공급 규정이 없다 보니까 무상으로 공짜로 용역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터치입니다. 터치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딱 하나 예외가, 그죠?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 이것만은 용서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하십시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지금 그 케이스다, 그죠? 자녀에게 특수관계인 공장 일부를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짜로 제공한다 이겁니다. 이 경우만은 용서 못하겠다. 시가 100만 원에 대해서 부가가치 신고세 반영해서 부가가치 내십시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부분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았네요. 됐죠? 자, 그래서 뭐 구삭진 내용, 그죠? 뭐 이거 아주 뭐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내용이 조금 섞여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우리 이론편에서 부가가치세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이렇게 좀 물어보았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참신하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됐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 반영합시다. 그래서 이 내용 자,
무상으로 임대하다 보니까 세금계산서 자체가 아예 발급이 안 되었다. 그지요? 그렇지만 부가가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된다. 그러면 4번 라인에 그 내용 반영되어야 될 겁니다. 과세면서 기타. 자, 100만 원이 과세 표준 되겠네요. 자, 그러면 4번 라인 금액이 2천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수정돼야 되겠네요. 2100000 됐습니다. 입력 완료. 자, 열심히 입력하고 나면 그죠? 매출에 대한 과세 표준 합계가 45100000 되고 매출세액이 15100000으로 표시됩니다. 됐습니다. 메뉴 닫습니다. 저장할까요? 예. 문제 3번 결산 문제 봅니다. 1번 문항 당사는 소모품을 구입하는 시점에 모두 소모품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 결산일 현재 확인 결과 소모품 사용액은 245만 원이고 이 중에서 판매 부문 사용액은 180만 원, 나머지는 제조 부문이다. 소모품 구입하면서 전부 자산으로 처리했는데 올해 사용한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현재 자산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비용으로 바꾸는 분개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너무 크니까 대변으로 적어서 자산의 감소 적어줍니다. 얼마요? 245만 원. 차변요. 자, 사용한 부분은 올해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할 건데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로 얼마? 180만 원. 그리고 소모품비 비용 계정 과목인데 500번대 코드로 얼마요? 나머지 245만 원 빼기 180만 원 하면 65만 원 계산되네요. 이렇게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분석 끝났고요. 수동 결산이다. 그지요? 입력합시다. 일반 점표 입력 메뉴 열어서요. 자, 회계 관리 모듈 일반 점표 입력 메뉴 그리고 12월 31일 대변의 소모품이라는 자산의 감소 245만 원 차변의 소모품비라는 비용의 증가 800번대 코드로 먼저 적고요. 얼마? 180만 원. 그리고 차변 소모품비라는 비용의 증가인데 500번대 코드로 그죠? 65만 원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2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의 보험료에 대한 내용을 결산에 반영하시오. 보험료 계산은 월할 계산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에 보험료 납부하면서 보통 예금으로 차변을 전부 다 자산인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자, 보험료 대상 기간을 보니까 올해 7월 1일부터 2년 후 6월 말까지 토탈 24개월이네요. 보통 1년짜리 보험인데 그죠? 그걸 좀 변형했나 봅니다. 자, 24개월 보험료 240만 원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네요. 그런 보험료를 2년치 내면서 전부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겁니다. 올해 보험료 해당 부분을 발라내서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죠? 자, 한 달에 10만 원이고 그럼 올해 7, 8, 9, 10, 11, 12, 6달치 60만 원이 올해 보험료입니다. 그러면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이 너무 크니까 대변에 적어서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의 감소를 기록하고 얼마? 10만 원 곱하기 6, 60만 원만큼을 그리고 그 부분을 차변에 비용의 증가로 기록하자 이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 보험료는 공장 건물 관련 보험료니까 500번대 코드로 회계 처리한다. 됐습니다. 1년치 보험료를 2년치로 이렇게 변형했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분석 끝났고요. 입력합니다. 자, 수동결산이다, 그지요? 자, 차변에 보험료 500번대 코드 60만 원. 대변에 선급 비용 이렇게 기록하면 선급 그죠? F2 버튼 눌러서 선급 비용 그죠?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3번 문항 봅시다. 기말 현재 장기 차입금 내용 및 상환 방식은 다음과 같다. 절세은행, 구리은행에서 차입금이 있는데요. 만기가 그중에 절세은행 5천만 원은 내년 4월 30일로 도래했다 이겁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기존에는 장기 차입금 비유동 부채였는데 어느덧 올해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했으니까 이 부분은 올해 재무상태표에서는 더 이상 비유동 부채가 아니다 그죠? 유동 부채로 이름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유동성 대체하라라는 문제다 그지요? 자, 입력합니다. 자, 차변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절세은행 5천만 원 부채 감소시키고요. 새로운 이름의 부채를 증가시킵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 절세은행이고 5천만 원 됐습니다. 4번 문항 봅시다. 당사는 기말 현재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 시장성 있는 주식의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매도 가능 증권의 올해 결산 시 기말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십시오. 작년도에 3,000주 주당 15,000원에 샀습니다. 작년도 주가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작년도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회계 처리했을 겁니다. 자, 올해 다시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인식하면 된다 이겁니다. 다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은 수익 비용이 아니고 재무상태표에 기록되는 항목이다 보니까 올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회계 처리할 때 작년도까지 기록되었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 있다면 그 부분도 좀 고려하자 이겁니다. 됐죠? 자, 작년도 말 재무상태표 봅니다. 자, 자산에 매도 가능 증권 기록되어 있는 거 3,000주 곱하기 14,000원 4,200만 원 기록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6개 M으로 표시할게요. 기타 포괄 손익 2개, 자본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회계 처리되었다 이겁니다. 주당 1,000원씩 손해봤다 그죠? 3,000주 금액으로 300만 원입니다.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회계 처리되었던 거를 재무상태표 오른쪽에 기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표시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4,200만 원 매도 가능 증권 자산 마이너스 300만 원 재무상태표 오른쪽에 있는 기타 포괄손익 2개 요거 2개를 차변 쪽으로 해처모여 시키면 4,500만 원으로 귀결됩니다. 요 4,500만 원은 뭐라고요? 애당초 취득 원가다 이겁니다. 3,000주 곱하기 15,000원. 됐죠? 자, 올해 회계 처리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자, 4,20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던 게 얼마가 되었습니까? 3,000주 곱하기 16,000원 4,800만 원 되었습니다. 600만 원만큼 늘어났다 이겁니다. 한 주당 14,000원 하던 게 한 주당 16,000원 되었거든요. 주당 2,000원씩 주가 올랐고 곱하기 3,000주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자산의 증가 600만 원 기록했는데 대변을 600만 원 전체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회계 처리할 수 없다 이겁니다. 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의 반대 포지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이미 회계 처리되어서 재무상태표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없애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300만 원 일단 먼저 없애고
나머지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기록해야 될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고요. 이런 기말수준 분기하고 나면 올해 말 재무상태표 어떻게 됩니까? 자, 아이고. 자산으로 기록되는 매도 관련 증권은 4,200만 원에서 600만 원 늘어났으니까 4,800만 원 될 겁니다. 16,000원 곱하기 3,000주다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없어졌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플러스로 300만 원 기록될 겁니다. 대변에 플러스로 회계 처리된 거를 재무상태표 오른쪽에 기록하니까 플러스다 이거지요. 그래서 요 4,800만 원과 대변의 플러스 300만 원을 차변으로 해처모여시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4,800만 원 마이너스 300만 원에서 다시 애당초 취득원가 4,500만 원으로 기결될 것이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재무상태표까지 분석해 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요 결론값 입력하면 됩니다. 자, 낙서 지우고 결론값만 남겨두고 입력 작업합시다. 자, 입력하면 되고 다만 이번 회차 기출문제는요. 기말수정 분계 내문항이 전부 다 수동결산으로만 출제되었다. 그지요? 그러면 굳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는 건드릴 필요가 없더라 이겁니다. 자, 4번 문항 입력할게요. 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자, 코드 번호 두 개가 검색된다. 그죠? 아래쪽에 있는 비유동자산 코드 번호 178번을 사용해야 될 겁니다. 분석 열심히 잘 해놓고 코드 번호 잘못 끌고 와서 감점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실수하지 않도록 잘 연습해 둡시다. 600만 원 입력했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300만 원 기록하고 나머지를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회계 처리할 것입니다. 입력 완료. 자, 메뉴 닫고 다음 문제 봅니다. 문제 4번 원천징수 봅시다. 1번 문항 다음 자료에 대한 6월 사업소득의 사업소득자 등록과 사업소득 자료 입력을 하십시오. 됐습니다. 두 건이 제시되어 있네요.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한답니다. 자문료 한 건 있고 가수 축하 공연이 있네요. 알았다. 입력합시다. 먼저 사업소득자 등록입니다. 자, 원천징수 모듈 누른 다음에 사업소득자 등록 메뉴 엽니다. 자, 먼저 201번. 자, 자료 보면서 입력할게요. 최관우. 자, 소득 구분. 자문료네요. 자문료. 검색장 띄워서 자문 뭐 이렇게 검색합니다. 자문 고문. 자, 내국인이고요. 주민등록번호 적어줍니다. 740505 123 4781 그리고 됐죠? 됐습니다. 제시된 거 뭐 요 정도 적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 그 아래 있는 내용 적읍시다. 202번 영탁이네요. 어이. 자, 영탁. 자, 소득 구분에서 검색장 띄워서 가수 검색합니다. 가수 있네요.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가 84 0116 17894
5, 6 됐죠? 이 정도 하면 작업 끝났고 메뉴 닫습니다. 그 다음 사업 소득 자료 입력 메뉴 엽니다. 자, 날짜가 언제입니까? 6월 5일부터 입력합시다. 6월 5일. 자, 코드 안에 커서 위치시켜서 F2 버튼 누릅니다. 최관우 불러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불러졌고 제시된 내용 입력합시다. 6월 5일 지급한 거고 6월달 사업소득이랍니다. 귀속연월 6월이다 그죠? 2020 6월 지급 6월 5일에 했고 자,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150만 원. 이렇게 하면 3% 세율 자동으로 딱 표시되고 금액 쪼르륵 표시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6월 30일에 지급했습니다. 6월 30일 코드란에 커서 위치시킨 다음 검색창 띄웁니다. F2 버튼 그리고 영탁 불러옵니다. 그리고 기속연월 2020 6월 지급을 6월 30일 했고 지급액이 300만 원 3% 그리고 금액 표시 자동으로 쏴라락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작업 완료. 메뉴 닫습니다. 2번 문항 다음은 영업부의 부장 김다움 사원코드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나와 있습니다. 2019년 연말정산 결과와 그러니까 작년도 연말정산 작년도 1년치에 대한 연말정산을 올해 2월에 한다 그지요? 2월 달에 이루어진 연말정산 결과가 나와 있고 올해 2월의 급여 자료가 나와 있답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2월분 급여대장 그리고 원천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수당 및 공제사항을 반드시 등록하십시오. 자, 김다움의 작년 총급여는 6,500만 원이고 연말정산 결과는 다음과 같답니다. 결정세액이 나와 있고요.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나와 있습니다. 1년 동안 돈 번 거 열심히 세금 계산해 보았더니 자, 낙수 좀 지우고 설명 진행할게요. 1년 동안 돈 번 거에 대해서 열심히 세금 계산해 보았더니 소득세가 44594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월부터 12월 달 급여 줄 때 원천 지수한 거는 2630420원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원천 지수를 그죠? 조금 밖에 안 했으니까 세금을 추가로 내야 될 겁니다. 추가 납부세액이다 이겁니다. 즉 연말정산 결과 원천수수되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게 아니고 세금을 추가로 내야 되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만큼 연말정산 결과 세금 추가 내야 되는 거고 지방소득세도 이렇게 추가로 내야 된답니다. 이거를 올해 2월달 급여 대장에 반영을 좀 시켜달래요. 됐습니까? 그리고 올해 2월달 급여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입력합시다. 자, 급여 내용부터 입력합니다. 2월달 급여 입력. 자, 급여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2월 급여고 지급을 언제 했습니까? 2월 28일. 자, 김다움에 대해서 작업할 거고 수당 공제 버튼 눌러서 표시 여부 체크합니다. 과세는 검정색, 비과세는 파란색으로 표시되네요. 자, 기본급 250만 원 적어주고 자, 야간 근로수당. 자, 영업부니까 영업부 직원이니까 야간 근로수당 40만 원은 당연히 과세다 그죠? 과세로 야간 근로수당 등록합시다. 사실은 이 김다움에 대해서 사원 등록 메뉴를 보면 생산직 여부가 부로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파란 색깔 야간 근로수당에 여기다가 금액 입력하더라도 프로그램 세팅상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로 집계되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40만 원.
보십시오. 요 40만 원이 아래쪽이 어디로?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로 집계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작업해도 됩니다. 어차피 아래쪽 과세, 비과세 집계가 잘 되어 있는지로 채점되니까. 뭐 이렇게 작업해도 되는데 뭐 저는 그냥 성격상 그러기 싫어서 자, 이렇게 작업할게요. 비과세 야간근 수당을 사용 여부 부로 체크해버리고 새롭게 과세로 등록합니다. 정기, 부정기, 뭐 이거 채점 대상 아니겠지만 그냥 부정기로 체크할게요. 실제로 야근해야 돈 주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새롭게 등록한 다음에 그러면 파란색 야간 근로수당은 없어지고 검정색 야간 근로수당이 보인다, 그죠? 여기다가 그냥 입력하겠습니다. 40만 원. 그다음 가족수당도 있었네. 가족수당도 등록합시다. 과세지. 과세로 가족수당. 과세로 가족수당 확인. 자, 가족수당 30만 원 과세로 집계될 겁니다. 그 다음에 월차수당 12만 원. 월차수당 12만 원. 그 다음 식대 20만 원입니다. 별도 식사 제공 없답니다. 그러면 밥 따로 안 주고 돈 주니까 10만 원까지 비과세다, 그죠? 그런데 20만 원이랍니다. 파란색 식대 쪽에 20만 원 적으면 한도가 10만 원이 딱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10만 원은 비과세로 10만 원 넘어가는 나머지 10만 원은 과세로 집계됩니다. 그 다음 자꾸 왔다 갔다 되도록 안 하고 싶은데, 그죠?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네요. 미안합니다. 조금 보기 불편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식대까지 적었고 자가운전 보조금입니다.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별도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데입니다. 본인 직원 차를 업무에 쓰고 따로 여비 돈 안 받는다 무슨 뜻입니까? 자가운전 보조금이 비과세 요건 충족한다 그 뜻이다, 그지요? 다만 한도가 20만 원이다, 그죠? 그래서 파란색 자가운전 보조금에 적는데 30만 원을 적으면 20만 원만 비과세로 집계되고 초과하는 10만 원은 과세로 집계될 겁니다. 자, 자가운전 보조금. 자, 모든 내용 입력했고. 사용하지 않는 거는 부로 체크해서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특별한 언급 없으니까 이 상태로 놔두면 작업 끝난 겁니다. 채점은 이렇게 되겠지요. 채점은 아래쪽 과세, 비과세 집계가 잘 되었는지로 채점될 건데 비과세로 30만 원 집계됩니다. 30만 원 어디서? 식대 중에서 1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 중에서 20만 원 곡에 30만 원 비과세로 집계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과세로 집계되었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공제 항목 적어줍니다. 자료 쭉 보면서 입력할게요. 국민연금 15만 원, 건강보험 20만 원, 장기요양 20500, 고용 28160, 소득세 119660, 지방소득세 11960.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번 달 내용 전부 입력했고 이 문제는 2월 달이니까 작년도 연말정산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작년도 연말정산 결과까지 2월 달 급여 대장에 반영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작업을 우리 교재에서 따로 공부하지 않았다, 그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작업해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내용까지 열심히 입력했으면 이 문제가 6점짜리거든요. 충분히 3점 획득합니다. 나머지 점수까지 다 챙기고 싶다고요? 우리가 작업하지 않았지만 한번 연말정산 결과 풀러오는 것도 한번 해보면 되겠다 이겁니다. 자, 연말정산 풀러올 때 상황이 보니까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다, 그죠? 자, 그런데 2019년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은 3개월간 균등하게 분납해서 납부하는 걸로 신고하십시오라고 제시했답니다.
자,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연말정산이 또 다른 보너스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원천수 했는데 세금이 작게 나오면 세금을 좀 돌려받게 되니까 2월달 급여에서 추가로 돈 받는 개념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경우처럼 세금을 돌려받는 게 아니고 추가로 내야 되는 세금 폭탄 맞는 경우도 있더라 이겁니다. 아쉽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요? 내야 되지요. 다만 월급쟁이 입장에서 월급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월급을 깎이는 꼴이 된다 이겁니다. 엄청 억울하겠다 그죠? 그리고 실생활에서 타격이 있다 보니까 세법에서는 친절하게도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생기고 그 금액이 10만 원 초과한다면 3개월간 나누어서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3개월간 분납하라 이겁니다. 그거까지 좀 반영해 달랍니다. 그러면 자 이제 연말정산 결과 불러올 겁니다. 결과값을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로 따질 때 요거를 추가로 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 목돈을 내기 부담스러우니까 세 달에 걸쳐서 나눈다 이겁니다. 그럼 이번 달에는 요 중에서 3분의 1만 되겠지요. 18, 28, 980 나누기 3 하면 609 660만큼만 이제 소득세 낼 거고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 이렇게 계산된 값을 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추가로 세금 내야 된다는 거는 할 수 없습니다. 됐지요? 자, 그 내용 연말정산 불러오는 거 해봅시다. 자, 상단에 여러 가지 도구 버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도 퇴사자 정산 누리 작업해 보았다 그죠? 그 옆에 역삼각형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죠? 역삼각형 눌러보니까 연말정산이라는 거 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연말정산 결과값을 불러온다라는 기능이겠지요. 일반적으로 이 기능 사용하면 될 건데 이 경우는 연말정산 불러와서 분납까지 적용해야 되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분납 적용을 클릭한답니다.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고 김다음에 대해서 자 이제 연말정산 불러올 겁니다. 아래쪽 보조창에서 아래쪽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적용할 사원을 선택해 주세요라고 안내가 나타나네. 김다운에 대해서 불러올 겁니다. 체크하고 다시 한번 연말정산 불러오기 클릭합니다. 입력된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새로 불러올까요? 예. 클릭하니까 그죠? 소득세 1828980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제시된 내용하고 똑같다 그죠? 요거를 추가로 내야 됩니다. 요 내용이 불러와졌습니다. 그 다음에 분납을 하고 싶다 그죠? 3개월에 나눠서 분납 계산 클릭합니다. 적용할 사원 자 김다운 클릭하고 분납 계산 클릭하면 세 번에 걸쳐서 나누어집니다. 그죠? 10만 원 이하는 분납 안 됩니다. 10만 원 초과해야 됩니다라는 안내가 나타납니다. 예, 알았다. 그러니까 3분의 1 금액이 딱딱 그죠? 쪼개져서 표시됩니다. 2월 달에 요만큼만 내고 그 다음 달에 요만큼 그 다음 달에 요만큼 내십시오라고 딱 금액이 표시된다 겁니다. 그 다음에 분납 적용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 급여자 입력 메뉴에서 이제 그 결과값이 불러와집니다. 자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추가로 내야 되는데 3개월 걸쳐서 분납하기로 선택했으니까 추가로 내야 되는 세금 중에서 3분의 1 금액만 끌고 올게요. 이렇게 적용되었고 상단에 분납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됐습니까? 이제 작업 끝났고요. 자, 메뉴 닫고 원천주수 이행상황 신고서로 넘어가면 됩니다. 참고로 원천주수 이행상황 신고서 메뉴로 금액이 자동으로 끌려가는데 얼마가 끌려갈지 분석해 볼까요? 총 지급액 란에 는 과세금액 3520000과 비과세 30만 원 중에서 제출 비과세가 끌려갈 겁니다. 자, 비과세 30만 원이 전부 다 미제출 비과세고요. 제출 비과세는 0원입니다. 따라서 총 지급액 란에는 과세금액 3520000만 끌려갈 겁니다. 됐죠? 그리고
나라의 납부하는 소득세만 끌려간다 그지요. 지방소득세는 절대 끌려가지 않습니다. 자, 소득세 이번 달 2월 달 급여에 대한 소득세 그리고 연말 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되는 소득세가 끌려갈 겁니다. 119, 660 그리고 609, 660 됐습니까? 요 금액이 끌려갈 거고 실제로 끌려가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메뉴 엽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2월 달입니다. 2월부터 2월 지급도 2월입니다. 자,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 분납을 적용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예, 알았다. 자, 이렇게 끌려오네요. 자, 총 지급액 3520000 이렇게 끌려왔고 자, 연말정산 결과값은 별도 라인이 있네요. 연말정산 결과가 표시됩니다. 작년도 총급여가 1년 동안 총급여가 6,500만 원으로 이렇게 끌려옵니다. 우리 문제에서도 자료 나와 있다고 그죠? 그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되구나. 자, 그다음에 이번 달 2월 달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119660이고 연말정산 결과는 요만큼을 소득세 토해내야 되는데 세 번에 나누기로 선택하다 보니까 이번 달에 내야 되는 거는 609660이구나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두 개 합해서 이번 달에는 소득세를 요만큼 729,320만큼 내야 됩니다라고 표시된다 이겁니다. 계산해 볼까? 119660 플러스 609 660 하면 729320 이렇게 계산되네요. 됐죠? 오케이. 원천지수 이행상황 신고서 내용 자동으로 물론 끌려와지지만 한번 숫자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 내용 저장하고 메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풀어보았던 2번 문항 6점 배점에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험 칠 분들은요. 자, 요런 스타일의 문제. 연말정산 결과가 불러와서 분납 적용한다. 요런 문제가 과거 제81회 기출문제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2년 정도 전에. 그리고 이번 회차에 한번 출제되었네요. 그러니까 한 2년 단위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도 이번에 출제됐으니까 뭐 당장 출제되기는 좀 어렵겠다 그죠? 그런데 앞으로 언젠가는 또 출제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로 이런 스타일도 출제되었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93회 기출문제 풀어보았고요. 뒷부분은 다음 강의로 진행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